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권리 분석 공부를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 이제 물건 분석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경매 물건 매입할 때 어떤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사전에 이제 밝혀내는 작업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물건 분석은 이 물건을 매입할 때 권리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그런데 이 물건이 정말 괜찮은 물건이냐, 좋은 물건이냐, 안 좋은 물건이냐, 쉽게 얘기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투자 가치 판단하는 문제 부분, 요거를 이제 물건 분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경매 공부는 두 가지를 이제 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하고 물건 분석 두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권리 분석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배웠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것만 알면 웬만한 건 다 권리 분석이 돼요.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이라 그랬죠.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이 등기부상의 권리가 내가 인수가 될 거냐, 아니면 내가 낙찰받았을 때 소멸이 될 거냐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말소기준 권리라 그랬어요. 그죠? 말소기준 권리 기억나시죠? 네. 말소기준 권리가 한번 뭐가 있더라? 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네, 담보가 등기, 경매기입 등기.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권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권리들은 무조건 소멸한다 그랬죠? 이 권리는 소멸하는데 본인도 죽으면서 그 밑에 권리들도 같이 소멸시킨다. 그래서 이게 말소되는 기준의 권리다. 요거는 소멸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등기부상의 말소기준 권리를 찾으면 근저당이 두 개 다르면 제일 먼저 설정된 게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건 볼 것도 없이 그냥 다 소멸된다. 이게 이제 말소기준 권리 이론이고요. 자, 이제 등기부등본상을 봤는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임대차. 임대차는 이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두 개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등기를 하지 않죠. 대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등기한 거와 같은 효력을 준다 그래요. 이제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약간 용어를 어렵게 하면 등기한 거를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한 거를 이제 물건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전입하고 이제 확정일자 받은 거 있죠. 임대차 한 거. 요걸 이제 채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건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 그러고, 채권은 그 사람한테만 주장하고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주장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채권인데, 그러면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이게 채권이지만 물건처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제1순위로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전입일 이길 날,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도 중간에 매매를 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가 오더라도 내가 1순위로 전입 신고를 해놨으면 그 새로운 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 내 보증금을 내가 확정일자하고 전입일자 받은 다음 날 근저당권이나 뭐 압류나 이런 거 설정돼 있더라도 내가 1순위로 보증금을 보호받는다. 이게 우선변제권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부를 했고,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대신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랬죠. 사업자 등록.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다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요. 우리는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지만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는 세무서 가시면 사업자 등록하면서 계약서 주고 확정일자 주세요라고 하면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을 한 날,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고, 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자, 여기 정리가 되셨죠? 예. 그러면 자, 말소기준 권리하고 우리 임차인에 나타나는 그 전입일자, 대항력일자, 요것만 잘 따지면 권리 분석은 사실 쉽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말소기준 권리 찾고 임차인의 전입일자, 그럼 전입세대 열람이라고 있죠? 임차인. 그 전입일자를 보고 이게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의 보증금은 다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인수를 해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만약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이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받든 못 받든 나는 물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 권리 분석은 쉬워요. 자, 이것만 아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위해서 보는 서류가 꼭 되게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다 그랬죠. 매각 물건 명세서. 여기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인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또 있고 또 임차인의 전입일자 있죠? 전입일자도 이렇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다 있어요. 그거에서 그거 보시면 되고 또 그리고 자 우리 등기부에 나타나는 말소기준 권리하고 임차인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임차인 권리 봤는데 또 그 밖에 어떤 또 문제되는 권리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써놓는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 그 등기상에 인수되는 권리 아니면 또 비고란에 또 매수인한테 알려줘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적어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거를 잘 보시고 얘가 뭐라고 하면 여기 부분은 유심히 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써놨다. 그러면 깨끗한 거다. 예.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은 쉬워요. 자, 이렇게 권리 분석을 했고 오늘 공부하는 거는 물건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들을 이제 찾아보죠. 아파트를 주로 많이들 하시는데 아파트 물건을 찾아봤을 때 자, 이 물건의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우리 말소기준 권리도 받고 또 임차인도 없어. 그럼 소유자가 점유하네. 그러면 뭐 다 말소되니까 인수되는 건 없네. 근데 이 물건이 과연 투자 가치가 있나? 이거를 그러면 얼마 정도에 사면은 내가 괜찮은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물건 분석이에요. 물건 분석을 위해서 알아야 할 우리 이제 기초 지식 요거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물건이 우리 경매 물건이든 일반 물건이든 물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두 종류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주거용 물건은 말 그대로 주거를 위한 물건이니까 아파트, 빌라, 뭐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이게 이제 주거용이 될 거고요. 비주거용은 뭐 상가, 공장, 그 다음에 또 토지, 비주거용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별로 우리가 물건 분석할 때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지 중요 체크 포인트 이런 거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물건 분석이란 이 물건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분석이다. 쉽게 얘기해서 물건 좋은가 안 좋은가? 이 물건 안 좋아하지 마. 이 물건 그 물건 좋아해. 이거예요. 네. 그럼 뭘 보고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냐 이거야. 네? 그 이제 가치 판단을 하는데 자, 이 물건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는 가치를 이제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재 가치를 우리가 쉽게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시세라고 있죠. 부동산 시세 파악하는 거. 시세 파악을 하는데 주거용 대부분 많이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인터넷만 이렇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시세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관내 부동산 가가지고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물어보셔도 정확하지만 일단 인터넷으로 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사이트 있죠? 그거 하나만 보셔도 네이버 매물과 그 다음에 그 KB 국민은행 시세라고 또 있잖아요. 나와 있고 또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 얼마 정도 거래되고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대략 압니다. 이제 현재 가치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물건의 감정가와 최저가가 있을 때 자, 최저가를 보고 현재 시세는 이 정도면 싸다 비싸다를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보고 이제 얼마 정도의 차익을 볼 거냐 이걸 내가 입찰가를 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현재 가치를 이거 보는데 또 미래 가치를 또 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래 가치는 예를 들면 재개발 예정이다, 재건축 예정이다, 수용 예정이다. 아니면 앞으로 여기가 지하철이 들어온다, 뭐 도로가 뚫린다. 이럴 때는 가격이 상승이 예정이 돼 있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이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 판단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한다 했어요. 그 부동산은 두 가지예요.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매입할 때는 토지까지 같이 매입을 하죠. 왜냐하면 토지 없이는 건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깔고 앉을 토지가. 그래서 항상 볼 때 등기부등본도 두 개를 띄워봐야 돼요. 건물을 매입을 한다면 그 깔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각각 띄워서 권리관계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집합 건물인 아파트, 이거는 그냥 하나만 띄워보면 나와 있죠. 대지권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독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할 때 빌딩을 매입을 한다. 단독 주택을 매입을 한다. 뭐 상가 주택을 매입한다면 통건물이잖아요. 이런 매입할 때는요. 건물에 대해서 꼭 띄워봐야 될 서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물을 매입할 때 봐야 될 서류가 건축물 대장이고요. 자, 그러면 토지만 매입을 할 수도 있겠죠. 건물이 아니고 토지만 매입을 할 때. 그럼 땅을 매입할 때도 또 봐야 할 서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은 잠깐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이 건물을 매입할 때 꼭 봐야 할 서류인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건축물 대장은 뭐냐면요. 우리 이제 프린트에 돼 있지만 최초로 건물을 지을 때 만드는 대장이에요. 건축물. 건축물 현황에 관한 공적 장부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뭐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 대상, 손실 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 행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로 돼 있는데, 요 건축물은 건물을 지면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지면 그 다음에 지는 게 사용 승인이라 그래요. 사용 승인 졌다 그러면 사용 승인 일자가 적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 승인 일자 나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에 등기가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보존 등기죠. 처음에. 자, 건축물 대장 먼저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생긴다. 자, 이 건축물 대장에는요. 단독 건물 같이 일반 건축물 대장이 있고요. 우리가 아파트와 같이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생성되는 거 방금 말씀드린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용 승인으로 사용 승인된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건물의 사실관계를 기재하죠. 그 주소,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구조. 뭐 뭘로 지었냐? 철근 콘크리트다, 아니면 뭐 목조로 졌다, 여러 가지 면적,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용 승인 일자, 뭐 주차장 관계 아주 쭉 다 나와 있죠. 여기 나무처럼 이런 것들 사실관계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소재, 구조, 면적, 용도, 사용 승인일, 건물의 변동 사항.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일단 허가받은 대로 졌는데 요거를 좀 한번 증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 증축한 부분을 또 이제 또 다시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용도를 변경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내가 사용하는 용도를 이거를 내가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했는데 이걸 다시 내가 주거용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또 용도 변경을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위반 건축물 여부가 있어요. 자,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가보니까 다른 용도를 쓰고 있더라. 예를 들면 내가 상가를 쓰겠다고 해서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해보니까 장사가 안 돼갖고 이거는 주택 원룸으로 꾸며서 쪼개서 해놓으면 새가 잘 나가. 그래서 그냥 신고 없이 원룸으로 써서 썼어요. 이건 뭐예요?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 용도대로 쓰지 않았으니까. 위반 건축물이면 이게 적발이 되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해갖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시면. 근데 적발이 안 되면 위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여기 안 써 있겠죠. 그럼 이 위반 건축물이 적발이 되는 사유가요. 첫 번째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그 구청에다 민원을 넣으면 여기 위반 건축물에다 바로 이제 적발을 하고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요. 근데 실사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많은 물건들 언제 다 실사해서 그게 위반이다 적법이다 따집니까? 처음 사용 승인 한번 하고 나서 거의 다 끝이죠. 그리고 나서 뭐 위성으로 한번 찍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위성으로 봤는데
저게 원래 3층까지인데 뭐 옥탑을 하나 져놨네? 옥탑 방 하나 졌다? 이건 그 위반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걸리는데 제일 많은 게 뭐가 위반 건축물에서 걸릴까요? 예? 민원. 예, 민원으로. 예, 주로 민원은 이제 뭐 살고 있던 사람이 기분 나빠갖고 나가면서 찌른다든지 옆집이 시끄러워서 찌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 등재를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라 하냐면 얘한테 통보를 보내요. 이거 원상복구해라.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시정해라. 원상복구. 그럼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묻습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무나요? 그러면 내가 위반 면적 있죠? 위반 면적이 클수록 많이 물어요. 그건 이제 건축법에 산정하는 금액이 있어요. 자, 이런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건물을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근데 전 소유자가 낸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그 이행강제금은 승계는 하지 않아요. 그 금액은. 다만 위반 건축물은 내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앞으로 매수한 이후부터 나한테 이제 그 금액이 나옵니다. 계속 소유자한테 따라다녀요. 자,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매수 여부를 할 때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 그래서 길게 얘기한 게 이제 찐하게 친 부분 있죠? 요거는 잘 보셔라는 얘기예요. 면적, 용도 중요하죠. 사용 승인 일자. 요거는 사용 승인 일자가 사실 이 건물 몇 년 됐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됐어요. 오래된 것들. 자, 그러면 위반 건축물 여부. 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없네. 이거는 뭐 괜찮네. 이게 아니고 실제 내가 현황을 가봤을 때 실제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다르다. 실제 용도하고 다르게 쓴다. 그럼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나 우리 그 감정 평가서 있죠. 감정 평가서와 비교를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다를 경우 어느 것으로 나타나는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개 다 띄워봤는데 면적을 보니까 건축물 대장은 1층 50제곱미터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은 면적 45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어요. 왜 틀리지? 어느 걸 우선으로 해야 되냐면 건축물 대장을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공부상에 있어서 면적이 다르다. 그러면 용도가 건축물 대장은 근생인데 얘는 또 무슨 뭐 업무시설로 돼 있어. 등기부등본은. 그러면 어느 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걸 가지고 그게 원칙이다. 항상 건축물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을 기재해 놓고 등기부등본을 통보를 합니다. 거기서 수정하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먼저 하고 이렇게 오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먼저다. 거기는 등기부등본은 그럼 뭐예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거꾸로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소유자가 달라. 소유자가 건축물 대장은 홍길동이고 등기부등본은 또 보니까 얘는 이갑순이야. 그러면 누가 진짜일까요? 등기부등본이 진짜입니다. 권리관계가 먼저 되고요.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건축물 대장 아직 통보를 못 받은 거야. 자, 건물에 대한 면적 이런 용도 사실관계는 건축물 대장을 우선으로 하고요. 권리관계 소유자 이런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우선으로 한다. 대부분이 다 같죠. 틀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틀리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준을 세운다. 토지를 보할 때 보아야 할 서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있어요. 토지 이용 한 번씩 띄워보셨죠? 안 띄워보셨어요? 건축물 대장은 띄워보셨죠? 예, 건축물 대장은 어디서 띄워보냐면요. 띄워보시는 거는 여기 정부24라고 여기는 다들 아시죠? 예. 여기 뭐 내 주민등록번도 띄워볼 수 있고 무료입니다. 건축물 대장 하는 거. 그것도 세움터라고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무료로 띄워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자, 사이트만 이렇게 잠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어디서 띄워보냐면요. 토지 이음이라고 있어요.
아까 정부24에서도 띄워볼 수가 있어요. 무료로. 토지이음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띄워볼 수가 있습니다. 주소 넣으면 나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뭐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 그 의의를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란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 그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 밖의 국민에게 그 지정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앞으로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용어에 써 있는 걸 가져오다 보니까 좀 용어가 이게 다가오진 않는데 토지에 대해서 어떤 규제 사항을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제 사항을 적어 놓은 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 소재지하고 지목, 개별 공시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토지가요. 우리가 이제 그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는 모든 용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도 21개 용도로 이제 쪼개졌는데 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또 쪼개지고 각 토지별로 너 용도 지역이 뭐야? 그러면 뭐 도시 지역 내에 주거 지역이다. 용도 지역이 뭐다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른 그 제한이 있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있고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여기 도로에 어떤 접해 있다, 접촉이 돼 있다, 아니면 길이 없다, 뭐 여러 가지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 표시를 해놓고 개발 예정이면 또 개발 예정인 그림까지 여기다 그려놔요. 발급은 토지 이용에서 무료로 볼 수가 있고 뭐 시군구청 가셔갖고 돈 내고 뛰셔도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기 위해서 간단한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용도 지역이 뭐고 이게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 요거를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제 국계법이라 그래요. 줄여서.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시컨 들었죠. 이거 좀 들었죠. 예. 국토의 계획법 그 하위 법령이 있어요. 법이 있으면 영이 있고 그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국계법 밑에 국계법령에서 또 쪼개서 21개 용도 지역으로 쪼갰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제 4개 정도로 있고 자, 이 도시지역을 또 이렇게 쪼갭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쪼갰고요. 주거지역이 다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전용 주거지역이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있고 또 상업지역에서도요. 이게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근린 유통 상업지역으로 또 쪼개집니다.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녹지지역도 보전, 생산, 자연 이렇게 쪼개지고요. 자, 관리지역에서는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쪼개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용도 지역으로 하는 건요. 주 건축물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짓는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용도 지역을 쪼개냐?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폐율은 뭐냐면요. 건폐율은 자, 예컨대 내가 토지 면적이 100평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닥 면적 몇 평까지 내가 이 건물을 질 수 있겠냐.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야. 그럼 이 계획관리 지역에서 바닥 면적 몇 프로까지 있냐? 그러면 건폐율 40%라고 있죠. 그러면은 40평까지 짓는 거예요. 바닥 면적. 자, 그러면 용적률은 자,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 그 위층까지 총 위에는 얼마까지 질 수 있겠냐? 그럼 용적률이 200%라고 할 때 100평이면 용적률이 200평이면 200평까지 짓는 거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40%면 40평, 4, 5, 20, 5층까지 짓네요. 그죠? 5층까지? 5층까지. 그래서 용도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으니까 땅값은 비싼 거죠. 땅값은 비싸죠. 그러면 여기서 용적률이 제일 높은 게 어느 게요? 건폐율하고. 그죠? 자, 이 땅은 상업지역인데
그것도 중심상업지역이야. 그러면 제일 비싼 땅이에요. 너는 어디 땅이냐? 나 저기 농림지역과 갖고 있어. 이거 상업지역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럼 아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봤을 때, 이 지역 용도지역이면 내가 이 지역의 건폐 용적률 건물을 몇 평 정도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딱 개념이 그냥 쓰죠. 쉽게. 이러면 돼요. 이렇게 개념을 간단히 이제 정리하시고, 토지에 대해서 이제 기초 지식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볼게요. 토지는요, 아까는 용도 지역이 있었지만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지목. 그래서 다 아시죠? 이 토지의 지목이 뭐야 하면 대지, 아니면 지목이 뭐야? 밭이죠. 그래서 이제 지목이 이렇게 있는데 총 28개나 돼요. 그래서 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종류는 28개나 되는데, 전답 과수원, 요거는 밭이고, 요건 논이고, 요거는 과수원, 말 그대로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라 그러죠.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설치, 묘지, 잡종지, 이렇게 28가지인데 제가 진한 것이 쳐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보시는 용도죠. 지목이. 전답과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농지라 그러죠. 농지. 전답과 요거 3개를 농지라 그래요. 자, 농지를 취득할 때 꼭 같이 취득해야 되는 게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죠? 요걸 매매로 하든 경매로 하든, 경매에서도 예외가 아니야. 뒤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임야는 많이들 싸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면적이 크고 싸니까 많이 하고. 이 대지는 지목이 되면은 일단 건물을 지으려고 지목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땅값이 제일 비싼 거. 그리고 뭐 이거는 공장 짓기하고 공장용지, 주차장 말 그대로 주차하기 위한 거. 이건 도로, 공원, 잡종지. 땅값이 요 중에 진한 것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비싸요? 대지. 그 다음에요. 도로가 비싸요? 도로는 공장용지, 그 다음 잡종지도 비싸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여기 되겠죠? 전답과. 이건 뭐 제가 일반적인 지목에 따른 가치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또 그것도. 예. 그래서 일단 이 전답과, 요 농지. 그건 그 다음에 이제 핫바리들. 농지를 많이 이제 취득을 하는데, 자, 농지하고 또 그 다음에 임야를 많이 하잖아요. 실무상. 우리가 취득을 할 때.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지는 전답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농지에는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아닌 농지가 있어요. 옛날에 이 땅은 농지인데 절대농지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절대농지. 절대농지가 뭐냐면 이 절대적으로 농사만 지는 땅, 농지. 주로 어떤 땅이 그 절대농지가 많냐면 이 바둑판 같이 경지정리 딱 해놓은 데 있죠. 예, 완전 딱 그리고 뭐 개간해갖고 바닷물 개간해서 농지로만 딱 이렇게 바둑판을 다 해놓은 데 있죠. 여기는 대부분 보면 절대농지예요. 근데 이 절대농지라는 용어는 사실 지금 옛날 용어고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라 그래요. 절대농지라는 말 안 쓰고 농업진흥지역.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상대적인 거 있죠. 반대 상대농지라 그래요. 이거는 농사도 짓고 개발이 가능한 땅. 상대농지라 그래요. 이거를 농업진흥지역 외의 땅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쪼개지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땅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써 있어요.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안 써 있으면 이거는 상대농지예요. 안 써 있으면. 절대농지는 무조건 이렇게 써놔요. 자, 이렇게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농업진흥구역 써놓으면 이거는 농사만 짓는 땅이다.
정말 힘들다. 나라에서 이걸 개발하지 않는 한 정말 힘들다. 농업진흥토지 예시를 해놨죠. 토지이용계획 항에는 보면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에 해놨는데 농림지역 내에 여기 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만약 여기 없다 그러면 농지지만 상계 농지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농지를 내가 취득할 때는 항상 취득해야 되는 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요. 일주일 내에 낙찰받고 일주일 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라 라고 해요. 그 제출을 못하면 내가 입찰한 보증금은 몰수합니다. 이것이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그렇게 써놔요. 그 특별 매각 조건이라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요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우측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이게 표시를 해놨는데 농사는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질 사람만 농지를 취득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이 취득했다 이거 뭐예요? 투기죠. 이걸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에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명을 주는 거야. 그럼 이 농지증은 어떻게 하냐? 내가 이 농사를 질래요? 라고 신청서를 써야 돼.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무슨 농사를 질래요? 재배 종목은 뭐고, 농기구는 뭐고, 이렇게 써야 돼, 또. 써야지 거기서 이제 발급을 해줘요. 근데 예전에는 다 개나 소나 진짜 다 발급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까다로워졌어요. 농지증 발급이. 그래가지고 제 책에 이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농지증 여기 254페이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우리 동네 지역껏 농지를 취득하는 거는 일주일 내면은 나와요. 신청하면 3일이면 3일 이내에 나와요. 근데 관외 타 지역 거 있잖아요. 그 물건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 농지위원회를 열면 그 동네 뭐 이장이나 뭐 여기 농용에 대해서 뭐 좀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 모여갖고요. 이 회의를 해요. 이 사람 허가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심사를 한다고. 그게 한 14일 걸려요. 그런데 법은 경매에서 낙찰받고 7일 이내에 제출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제출했는데 14일 이상 걸린대. 그러면 17일에 내야 되는데 못 내면 보증금은 몰수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농지를 관내 지역을 내가 농지를 낙찰받고자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농지증을 그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제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미리. 예전에는 그런 거 미리 안 받아줬는데 요즘엔 미리 받아줘. 그래서 14일 이전에 여유 있게 내가 만약에 낙찰 못 받으면 끝이에요. 취소할 것도 없어. 걔네들이 그냥 안 찾아오면 끝이야. 낙찰되면 그 찾으러 와서 찾아갖고 내면 돼요. 중요한 거, 자, 이거 7일 내에 제출 못하면 몰수가 되는데 그래서 방법은 내가 미리 신청해서 접수해 놓는다. 그 임야를 취득하잖아요. 임야는요, 산지관리법에서 규제의 강도 활용도에 따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고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다시 구분합니다. 또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으로 구분한다. 자, 이 임야는 산지법에서 산지를 이제 했는데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을 하고요. 보전산지에는 임업용, 공익용 산지가 있어요. 자, 보전산지 아닌 게 준보전산지예요. 아까 똑같이 농업진흥구역 아닌 게 상대농지라는 것처럼 준보전산지라 하다. 자, 보전산지에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가 있는데 임업용은 말 그대로 뗄감 뭐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제한이 좀 덜한데 공익용은 말 그대로 보전 목적이 아주 강한 거. 공익용 산지는 이거는 뭐 백두대간 이런 거 있죠. 전에 손 못 대는 거. 그런 땅을 샀다 그러면 공익용 산지는 개발행위가 상당히 어렵다. 자, 그래도 임업용은 그나마 좀 낫다. 그래서 땅을 볼 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공인용산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공인용산지 사면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똑같아요. 공인용산지 안 써 있다. 그러면 그 준보전산지예요. 여기 공인용산지 안 써 있는 거, 써 있는 거를 피한다. 자,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거는 피한다.